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이번 주는 좀 네. 주식시장에 있기 무서운 한 네. 주였습니다. 정말 제가 웃으면 롤러코스터를 안 탄 돼요. 네. 듯한 네. 극강의 변동성을 음. 보였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번 주 주식시장 진짜 난리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 사이에도 아마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셨을 것 같은데 특히 투자금이 컸다면 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완전 코인판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관련 회사들 중에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대장주라고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줄줄이 막 급락세 엄청나게 많이 빠지다가 금요일 날 다시 크게 회복하는 장세가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VI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확 오르거나 확 빠지면 이게 조금 이상한 거래다라고 봐서 단일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걸 좀 제한을 합니다. 가격을. 그렇게 해서 거래를 좀 쉬게 만들면서 약간 과열된 시장을 시키는 제도를 VI라고 하거든요. 이게 수요일 날 그러니까 26일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532건이나 발동을 했어요. 네. 이게 평소에 어느 정도 나오는 거냐면 전날인 25일 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합쳐서 VI가 발동된 게 200차례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하루 동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얼마나 시장이 급등락이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숫자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26일 수요일 날 주당 153만 9천 원까지 19% 오르던 주가가 이날 113만 6천 원, 그러니까 12%까지 빠졌고요. 다음 날에는 또 96만 원까지 21%가 하락하고 금요일인 28일엔 다시 12%가 올라서 110만 원을 회복했으니까 한 2, 3일 동안 50만 원 이상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극강의 변동성을 보인 거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일단은 쏠림의 부작용이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로 2차 전지가 주요 기업들이 자리 잡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로 뭐 쏠림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식이 2차 전지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이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특히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중에 4곳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일 정도로 2차 전지주들이 상당한 그 주가 상승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주식의 가치 평가라는 건 상당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가격을 같은 가격이어도 가치를 낮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연초 대비 주가는 어쨌든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겠다는 욕구는 분명히 존재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주가가 뭐 200%, 300% 이상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뭔가를 계기로 시장에서 확 쏟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공매도를 이용한 특정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일단 이들 주식의 공매도가 좀 집중된 건 맞습니다. 앞서 가치평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주가에 거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미래 성장성이 큰 산업인 건 맞지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산업들과 달리 2차 전지는 미래가 거의 확정된 미래다. 이미 뭐 3년치, 4년치 수익을 다 확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고평가라고 하지만 그 미래를 보면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그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선 논리는 주로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고 뒤쪽의 논리,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논리인데요. 과도하다고 보는 쪽은 주가가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어떤 계기가 발생하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요. 더군다나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공매도까지 활용을 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더 큰 매수세로 이들의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해가면서 주가를 더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한 차례 크게 시장에서 또 한 번 부딪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특정 세력이 주가를 움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큰 자금력을 가진 세력이 있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당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회사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20조 원을 훌쩍 네. 넘는 회사들이에요. 한두 종목도 아니고 대여섯 종목을 만약에 진짜 세력이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적어도 몇 조 원을 주무를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2차 전지주들이 급락이 나오는 동안 이른바 투신으로 표현되는 펀드들 이쪽에서 선물 매도하고 공매도 쪽으로 조금 자금이 집중되긴 했습니다. 이들이 뭉쳐서 뭐 세력으로 움직였다. 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죠. 다만 최근 이런 기관들은 많이 오른 2차 전지를 숏, 다시 말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업황 등으로 오르지 못한 반도체를 롱,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금요일날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런 기관들과 개인들의 대결에서 올해 번번이 사실 개인들이 좀 이겨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개인들이 조금 이긴 듯한 이례적인 모습이 또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쳤던 기관들이 큰 손해를 보고 결국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숏 커버링, 숏 스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게 나오면 주가는 더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 주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겁나서 투자를 하기가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10%도 큰 건데 거의 위아래로 30에서 40%를 오가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반의 안전성 문제가 좀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무줄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 반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거품이 껴서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보면 이게 빠지는 과정이 과도하게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다분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몇몇 2차 전지 대장주 기업들의 임직원이 최근에 주식을 좀 팔았다라는 얘기가 또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대표이사도 끼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주식 파는 게 뭐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의 정보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임원들이니까 네. 가끔은 이런 게 신호가 돼서 더 큰 조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주식을 팔았을까 하는 의문도 좀 생기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참 여러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미국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제 끝나나 했는데 우리나라도 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미국 얘기부터 해보면 뭐 조금은 예고돼 있던 상황이긴 한데 0.25%포인트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5.50%가 됐어요. 2001년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갖게 됐는데 사실상 인상의 정점이다 이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한 달 쉬긴 했는데 이게 스탑이 아니고 스킵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번이 정점이면 내리기는 내린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내리기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시장 예측은 내년 1분기가 끝나갈 때쯤에 아마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시기, 우리로 치면 3월에서 뭐 네. 5월쯤. 왜냐하면 4월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하든지 5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랑 금리 역전폭이 더 커졌잖아요. 이건 좀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5%니까 그간 1.75%포인트의 미국하고의 금리 차도 이제 2%포인트로 더 커져버렸죠.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금리 차이긴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과의 역전 금리 뭐 1.5% 정도가 가장 큰 차이였는데 1.75%에서 이제 2%포인트까지 더 확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정 상황에도
자금이 별로 빠지지 않고 사실상 유입됐다. 과거에도 이런 것 때문에 1.75%포인트면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2%포인트까지 벌어졌고요. 2%포인트가 됐어도 우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 조치를 조금 해주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0.25%포인트의 금리를 올려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혹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다음 달 8월을 보면 우리는 금통위가 8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미국은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해서 이 금리 차이가 좀 좁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역대급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만 놓고 보면 당연히 금리를 한 스텝 정도 네. 0.25%포인트 올려서 좁혀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 3.5%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그러니까요. 들리잖아요. 당장 청취자분들도 아마 대출금리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올린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을 테니 한계에 부딪히는 가게들이 더 많이 생산될 테고요. 민간 및 정부 소비, 투자가 일제히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문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최근에 새마을 금고 뭐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결국에는 여기에 붙는 금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 부실도 더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만 제외하고 생각하면 사실 금리를 올리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네. 더군다나 7월에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2%대로 나왔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논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지금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하느니 금리를 또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동결한다면 외국인 자금 유출은 괜찮을까요? 금리 역전이 시작되면서 계속 나온 얘기가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였거든요. 근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금은 5개월 연속 순이입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한은에서 금리를 올려서 다른 부작용들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여러 차례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시장이 계속했거든요. 이 얘기는 아마도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미리 던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미국 통화정책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행도 이번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던데요. 일본이 금리를 그동안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걸 조금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기준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못 하고요. 국채금리를 가지고 일종의 시장에다가 돈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를 0.5% 선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0.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국채를 무조건 사줬습니다. 네. 무제한으로 사주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를 계속 낮추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의 기준이 됐던 0.5%를 1%까지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돈 푸는 걸 조금 멈추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0.5%하고 1%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0.5% 선에서 계속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주다가 0.5%가 넘었는데도 국채를 안 사주면 시장엔 돈이 안 풀리죠. 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단기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금리들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결국 시중 금리는 3년물이나 더 짧은 단기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엔 일본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엔화는 강해진다. 그래서 최근에 엔화에 베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부합한 모습들이 좀 일본에서 나올 가능성, 그 얘기는 주식시장도 일본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잘 체크해봤고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